세계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기근이 어떻게 한 인간의 야망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4,5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 대재앙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며 오늘날에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 중국의 가장 어두운 장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 대륙에서는 대약진 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재가 벌어졌습니다. 이 비극적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부터 살펴봐야 해요. 이 재앙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축적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거든요.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했을 때 중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내전과 일본 침략으로 황폐해진 국토를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 있었죠. 당시 중국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문맹이었고 사업 기반은 거의 전무했으며 농업 생산성은 극도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마오쩌둥과 그의 동료들이 채택한 통치 구조는 소련 모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민민주 독재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소수 엘리트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시스템이었죠. 정치국 상무위원회라는 최고 권력 기구에는 마오쩌둥을 비롯해 류샤오치, 저우 언라이 등 핵심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은 마오쩌둥 자신입니다. 55세의 나이로 최고 권력자가 된 그는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뛰어난 전략가이자 사상가였으며 동시에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아내 장칭 역시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로서 남편의 정치적 야망을 적극 뒷받침했어요. 새로운 정권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중국 농촌을 지배해온 지주 계급을 타도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기존 지주들은 공개적인 재판과 비판 대회에 끌려나와 과거의 죄행에 대해 심판받았어요. 많은 경우 이는 처형으로 이어져 최소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 개혁의 결과로 약 3억 명의 농민이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전례 없는 사회적 변화였죠. 동시에 여성의 지위 향상, 문맹 퇴치를 위한 간체자 도입, 대규모 선전 활동을 통한 의식 개혁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어요. 대외적으로는 냉전 구도 속에서 중국의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여전히 대만의 장제스 정권을 중국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소련과의 동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1950년 2월 체결된 중소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이 그 결과물이었죠.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중국 인민지원군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결국 250만 명까지 증가했어요. 이 전쟁에서 중국은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지만 동시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맞서 싸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전쟁의 결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소련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자립경제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1953년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5개년 계획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아 중국의 공업 생산량은 급속도로 증가했고 철강, 석탄, 석유 생산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어요. 농업 부문에서도 집단화 정책을 통해 생산량 증대를 도모했습니다. 1956년까지 전체 농가의 80%가 협동조합에 가입했고 토지와 농기구, 수확물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성공에 고무된 마오쩌둥은 1956년 백화제방 백가쟁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식인들로 하여금 당과 정부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쏟아져 나온 비판들은 마오쩌둥과 당 지도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이는 곧 바우파 투쟁이라는 대대적인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마오쩌둥은 더욱 급진적인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공과 반우파 투쟁을 통한 반대 세력 제거는 그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안겨주었어요. 그리고 1958년 역사상 가장 야심찬,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경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대약진 운동이었어요. 대약진 운동의 목표는 단순했지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15년 내에 영국을 추월하고 공업과 농업 생산량을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기존의 농촌 협동조합들은 거대한 인민공사로 통합되었어요. 하나의 인민공사는 수만 명의 인구를 포괄했고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 교육, 군사 등 모든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인민공사 체제 하에서 개인의 사생활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개인 부엌은 소부르주아적 개인주의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공동 식당에서 식사해야 했어요. 아이들은 타가소에 맡겨졌고 노인들은 경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현실적인 생산 목표였어요. 지방당 간부들은 상부의 압력에 못 이겨 허위 보고를 일삼았습니다. 실제로는 흉작이었는데도 풍작이라고 보고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잉여 곡물을 도시로 가져가라고 명령했어요. 그 결과 농촌에는 농민들이 먹을 곡물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민들은 농업 외에 철강 생산까지 담당해야 했습니다. 뒷마당 용광로라고 불린 조잡한 제철 시설에서 생산된 철은 품질이 너무 낮아 사실상 쓸모없었지만, 농민들은 농사일을 제쳐두고 철강 생산에 매달려야 했어요. 1959년부터 중국 전역에 기근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지역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곧 전국적인 재앙임이 명백해졌어요.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 풀뿌리, 심지어 흙까지 먹으며 연명하려 했어요. 이러한 참상에 대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장 펑더화이였어요. 1959년 여름 루산 회의에서 그는 대약진 운동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반응은 냉혹했어요. 퍽더화이는 즉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었고, 그의 자리는 마오쩌둥의 충실한 추종자인 린베오가 차지했습니다. 기근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근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약진 운동 기간 동안 최소 4,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돼요. 이는 당시 중국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희생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재로 기록되고 있어요. 1960년 겨울은 아마도 중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극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보고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과 당 지도부는 한동안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중국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어요. 1958년 대만 해협 위기는 미국과의 핵 대결 위기로 번질 뻔했고, 이는 소련의 흐루쇼프를 크게 분노하게 했습니다. 흐루쇼프는 마오쩌둥의 무모한 도발을 비판했고, 이는 중소관계 악화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어요. 1961년이 되어서야 당 지도부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공개적으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당 주석 자리는 유지했어요. 대신 일상적인 정무는 저우 원라이, 류샤오치, 덩샤오핑 등 실용주의 지도자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약진 운동의 급진적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폐기했어요. 인민공사의 규모를 축소하고 공동식당을 해체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 경작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중국은 서서히 기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산당의 기본적인 통제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여전히 식량은 배급제로 공급되었고, 의료, 주택, 교육, 고용 등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었어요. 개인은 가족이 아닌 단이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생활해야 했고, 이는 중국 사회의 기본 구조가 되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실패는
마오쩌둥 개인에게도 큰 타격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당 주석이자 최고 지도자였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류샤오치와 덩샤오핑 등 실용주의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중국은 보다 현실적인 정책 노선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 회복과 혁명 이념의 순수성 보장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960년대 중반, 그는 다시 한번 중국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정치적 격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 대혁명이었어요. 대약진 운동이 남긴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열정과 현실을 무시한 급진적 정책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거든요. 또한 권력의 집중과 비판 세력의 제거가 어떻게 재앙적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명확히 보여줍니다.